근데 이게 진짜 그냥이고 진짜 몰라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하면 항상 그 질문을 해요. 그냥? 야, 세상에 그냥이 어딨냐?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 마지못해서 내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중학교 2학년들이 얘기하는 그냥이라는 건 말하기 싫다 내지는 좀 복잡하다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때 물어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시도를 통해서 아이도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예. 그쵸. 알아서 뭘 하는데. 예. 알아서 하면 엄마가 이 고생을 안 하죠. 예. 왜 엄마도 나가서 우아하게 차 마시고 싶고 운동하고 싶은데 너랑 이 악다구니를 하는데.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알아서 할게라는 거는 사실은 간섭받기 싫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알아서 할게라는 말 뒤에는 알아서 할 자신이 없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너 진짜 할 수 있어? 그럼 아이는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신이 있을 수 없다. 즉 자신이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럼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는 아이들은 본인의 마음과는 다르게 알아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알아서 할게라는 거는 본인이 간섭받기 싫다는 뜻이지 정말로 다 알아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는 예, 우리가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그래. 항상 이런 식이야. 엄마는 한 번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준 적이 없어. 아빠는 언제나 늘 아빠가 생각한 대로 하잖아. 결론을 가지고. 예,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욱해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부모님들은 더욱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항상 그런다니. 예, 이건 억울한 평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얘기하는 항상 이런 식이야 라는 얘기는 진짜 항상 그렇게 해서 기억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난 정말 그만큼 이걸 간절히 원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항상 내가 정말 항상 그래? 내 그때도 이렇고 저때도 이랬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알았어 맞아 이러고 간다고요. 그때는 그걸 따지고 될 게 아니라 너 그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차라리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훨씬 좋은 접근이에요. 그래서 중2 아이들이 하는 얘기의 이면에는 항상 다른 메시지 또 다른 감정을 가진 메시지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른과 어른끼리의 대화랑 똑같지 않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의논하거나 결정할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 이때 기본적으로 큰 틀은 이겁니다. 선장은 아이가 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부모는 그때 항해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장이 있더라도 1등 항해사는 대단히 노련한 사람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정보를 주고 생각을 얘기하고 결정을 선장이 하게 하는 거죠. 다만 이런 배와 다른 점은요. 부모는 어디까지 내가 결정하게 놔두고 어디서부터 결정할 건지를 마음속으로 정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다 주는 거는 사실 방임입니다. 왜냐하면 유감스럽게도 이 아이들의 뇌는 아직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혼자 하는 걸 진짜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주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되고 아이한테도 가능한 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알려주려고 하면 아이랑 대화의 끈이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통신수단, 통로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활동들이 뭐냐면요. 첫째, 아이들과 아이돌, 스포츠 경기 또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눠주세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할 때 우리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공부 얘기만 하면 우린 싸워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가서 항상 기승전 공부 내지는 기승전 교훈이 돼서 그래요. 그냥 노는 얘기에서 끝나는 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에 대한 얘기나 귀가 시간이나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거 해봐야 소용없더라. 그냥 나 얘 보기에 그냥 마음도 불편하고 보면 싸우는데 이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게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음악을 공유하는 게 대단히 좋아요.
다른 것보다도 음악이 갖는 힘이 있습니다. 요즘 뭐 토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같은 노래를 듣게 되는 이런 기회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부모와 자녀의 유대를 단단히 하게 해주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건 그냥 그 음이 즐겁고 뭐 비트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기억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 뇌에서 음악을 들려주면 같이 활발해지는 곳이 어디냐면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 음악을 같이 듣고 같이 얘기했던 기억을 부모와 자녀가 같이 가지면 서로에 대한 유대감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데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버님들, 자녀랑 문자를 하세요. 요즘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문자 보신 적 있으세요? 중2 아이들이 하는 문자? 3단어 이상이 없어요. 크, 응응. 3개 있어도 자음만 있어요. 예. 이 청소년들 요금제는 부모님들이 신청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은 바뀌었나요? R이라는 게 있었어요. 문자 몇 건당 얼마. 그게 순식간에 소진이 돼요. 도대체 뭘 하니? 그렇게 얘기할 게 있으면 전화를 하지. 보면은 다 그런 식이에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이 세대는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문자로 해요. 우리가 말로 하던 세대였다면 문자로 하는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맞춰주는 것, 이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무리하지 마세요. 네.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와서 막 말을 걸어요. 그러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막 많은 걸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기승전 교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가 가까이 왔더라도 너무 끌려가지 말고 적당히 밀당을 하시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로의 어떤 통신선이 확보된 다음에는 본격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의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거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 스마트 세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아이패드도 있으시고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 쓰는 거랑 이렇게 성장기에서부터 쓰는 거랑은 완전히 틀려요. 자, 이런 게임들, 마인크래프트, 이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사이에, 예. 자, 이 아기 게임이라고 하는 롤, 예. 여러분들 아시죠? 이 게임은, 예. 캔디 크러쉬, 예. 저는 안 하는 게임이어서, 예. 자, 이것도 문제지만요, 사실 이 SNS 쪽도 상당히 문제예요.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도 문제지만 이 스냅챗이라는 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스냅챗? 이거는요, 메시지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사진을 메시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건데 몇 초 내에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저장하면은 보낸 사람이 내가 저장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찍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보내는 거예요. 자기 모습 보여주듯이.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보내줘서는 안 될 사진들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아요. 예.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서는 문자가 문제가 됩니다. 그 중학교 이상의 자녀들을 두신 분은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요즘 학교 폭력이 소위 말하는 왕따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증거물로요, 이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가 채택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놀리거나 괴롭히거나 그런데 가담했던 게 딱 나오면 그게 캡처가 되는 순간 증거로 활용이 돼요. 예. 그래서 사실 이 SNS를 어떻게 쓸 거냐가 게임 못지않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SNS보다 게임에 관심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공부를 안 하는데 주범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예. 근데 얘네들도 공부를, 여학생들은 SNS가 더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게임보다 더 큰 문제를 낳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PC방이 문제였어요. PC방. 근데 PC방은 어른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만화방하고 똑같아요. 오락실하고 똑같아요. 부모님이 찾아다니면 잡을 수 있어요. 예. 근데 PC방은 요즘 오히려 하향세예요. 그 미국에서 소아정신과학에서도 연구를, 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연구 데이터 대부분이 폐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컴퓨터 게임, 컴퓨터에서 하는 인터넷이 문제였는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과 쓰는 양상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컴퓨터 PC방보다는 이제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손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스마트 사용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언제부터 줘야 되냐면요. 아이가 처음 스마트폰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줘야 돼요. 예. 이건 조기 교육이 아니라 적기 교육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 원칙의 골자가 뭐냐면요. 자세한 내용은 책이 있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기로 하겠고요. 핵심은 스마트폰 사용, 전화 사용은 아이의 권리가 아니라 부모가 주는 권익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하면 그때부터 격렬한 야유가 쏟아져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말을 하면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뭐냐면 부모가 아이의 SNS나 게임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조건으로 아이한테 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아이의 일기장을 보면서 키우고 싶진 않아요. 저희는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존중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일기는 사적인 공간이 맞아요. 하지만 SNS는 공적인 공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에서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SNS 공간에서 우리 아이가 친절하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법을 가르쳐줄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모들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예,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공부 얘기로 넘어갈까 합니다. 공부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의 공부에만 관여를 안 하거나 공부 문제만 아니라면 그다지 다툴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잘 키우고 싶다가도 이 공부 얘기만 나오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은 교육 컨설턴트, 무슨 컨설턴트가 많아요. 학습 컨설턴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장 좋은 교육 컨설턴트고 학습 코치예요. 그렇게 되려면 부모가 먼저 마음속으로 알아둬야 될 핵심 개념이 공부에 대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자,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제가 좀 표현을 비유해 빌려왔는데요. 첫째,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공부하면요, 다 잘하고 싶어 해요. 예. 공부하고 싶은 애가 있다? 안 하고 싶은 애가 있다? 아니요. 전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자부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면서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목표? 꿈? 아니요. 정말 모르는 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 효율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대뽀로 하거나 아니면 부모들이 시키는 맞지 않는 엄친 딸들이 하는 방법을 하다 보니 공부에 대해서 더 좌절감만 느끼고 흥미를 잃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공부는 무엇으로 하는 것 같으세요?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본인의 체력? 동생의 희생? 예, 이게 5가지 요소죠. 예, 아니고요. 자신감으로 해요. 공부는 내가 공부를 잘한다 생각되는 애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중요한 건요. 자신감을 꺾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공부할 마음이 있는 아이의 공부하고 싶은 동기를 꺾는 부모의 어떤 특성이 뭐냐면요. 분노와 불안이에요. 이 화를 못 주체해서 아이의 공부하고 싶은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이거는요, 뇌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어요. 사람이 우울할 때는요, 뇌가 포도당 소모를 안 합니다. 뇌는 포도당으로 일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포도당을 안 써요. 뇌가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책은 펴놓고 있어도 공부가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노 때문에 아이의 기분이 나빠질 경우에 공부 안 합니다. 둘째는 부모의 불안이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만나고 또 생각을 하시고 돌아가시면은 적어도 그래,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언제 허물어지냐면요, 학부모 모임 갔다 오면 쫙 허물어집니다. 예. 식사하고 다 보면은 내가 나태하게 생각했구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아이를 쳐다보면 이상하게 그때 아이는 꼭 스마트폰을 하거나 놀고 있어요. 네. 자, 이런 것, 그럼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그 아이는 와서 그래요. 나 정말 딱 30분 핸드폰 했어요 라고 자기는 강변을 하죠. 뭐 알 수는 없지만. 자, 우리 부모가 코치가 된다라고 한다는 거는 아이가 좋은 대로 편안한 대로만 시켜주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때로는 아이가 힘든 것도 지키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지난 겨울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화 이글스의 감독으로 부임한 김성근 감독이 지옥 훈련으로 큰 화제가 됐었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맞느냐. 현재까지는 그 팀이 달라졌다라고 보는 게 여론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뭐 그 팀이 달라졌고 안 달라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 기사들이 이렇게 쫓아가면서 정말 훌륭한 코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김성근 감독이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원칙이 있더라고요. 이 원칙 3가지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요. 첫 번째 뭐냐면요, 힘든 건 똑같아요. 근데 선수들마다 똑같은 걸 시키진 않아요. 이 선수한테 필요한 거, 이 선수한테 필요한 거를 특화해서 시키는 거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할 때도 네가 지금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이유,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는 이유, 또는 사회나 과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아이들한테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되면 중2 아이들은 움직여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죠. 그 다음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르치는 건 야구가 아니라 야구를 통해서 인생을 가르친 거다. 전 이게 우리나라 같이 입시열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데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한다고 다 전교 1등이 될 수 없거든요. 1등은 한 명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어떻게든 4년제 대학을 들어가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서 참는 법도 배우고 생각하는 법도 배우고 역경을 넘어서는 법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못하는 게 있을 때 못하는 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줄까가 고민이 되어야지, 얘가 지금 결과가 안 나오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끌어올릴까, 결과 위주로만 생각하게 되면 결국 아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자, 3번째가 부상 선수는 절대로 훈련시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건 부모님도 그렇죠. 아이가 아픈데 공부하라고 학원 가라고 하는 부모님들은 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아픈 건 몸이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보이질 않는다고 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마음이 아플 땐 절대로 공부가 효율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면 그것부터 낫게 해준 다음에 공부를 하게 하는 게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모든 공부는 집중력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부모님들이 저한테 찾아오는 분의 절반은 우리 애가 집중을 못해요라고 하는데요. 뭐 ADHD 때문에 집중 못하는 경우는 빼고요. 그냥 우리 아이가 집중을 잘 못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높여줄 거냐.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그 아이가 15분 만에 얼마 동안 할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하게 하세요. 15분 동안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양을 해봐라. 그러고 나서 그거를 곱하기 3 또는 4를 하면 1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것을 지키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부담이 적어지고요. 계획의 완수도 훨씬 잘해요. 계획을 완수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부모님이 칭찬하는 건 물론이지만. 그러면 더 열심히 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갖게 됩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효과가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한테 휴식의 롤러코스터 법칙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공부를 진짜 잘하고 늘 1등을 놓치지 않는 애들이 공부가 항상 잘 되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최고로 잘 됐다가 안 돼서 내려갈 때 저 바닥까지 치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방법을 알아요. 그게 휴식이에요.